제가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PPT 보이시면 바로 시작을 할 거고,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채팅이나 아니면 마이크 키시고 질문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후죽순만 키워주시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소음 문제 때문에 마이크는 모두 꺼주시고 가는 것으로 조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저희 트레이너가 수면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무료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수면의 거시적인 부분부터 미시적인 부분까지 다뤘던 그런 스터디도 진행을 한 적이 있고, 여성 관련된 수면 논문을 리뷰한 적도 있고, 운동선수 관련된 수면 논문을 리뷰한 적도 있고, 그 전에 이제 파프짐 선생님들이 주축으로 운영하시던 네운모라는 곳에서도 운동 지도자들을 위한 수면 강의를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또 트레이너가 왜 수면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왜 제가 수면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아마 제 수면 교육들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조금은 지루한 내용일 수 있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을 조금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여기서 지금 수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중간중간 졸리거나 내가 이제 들을 힘이 없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주무시러 가시면 되니까 편하게 주무시고, 편하게 사정이 있으면 편하게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강의 시작 앞서서 제 프로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강서구 마곡동 소재의 건강운동이라는 곳에서 1년 반 가까이 이제 오전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팀 지진이라는 곳에서 스터디 진행하고 있고, 수면 관련된 유튜브 그리고 트레이닝 관련된 유튜브 잠자는 도시의 트레이너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소속으로 경희대학교 현재 맵스라고 하는 동아리의 일대 회장으로서 여기 몇 명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 스포츠여학연합이라고 하는 경희대학 그런 연합에서 경희대학교 대표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자격 및 수료 사항으로는 건운사 있고요. CSCS 취득을 했고요.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 우수 졸업을 해서 상을 받았었고, 생체 노체 보디빌딩 있고, 좀 특이한 자격으로는 수면 코칭 지도사라고 하는 사설 자격을 따면서 수면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고, 사설 심리 상담사 자격 같은 경우도 취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학 스터디, 스포츠학 전문가 과정, 그리고 해부학 연수, 그리고 다수의 대학교 한 5개에서 6개 대학교에서 트레이닝이나 건강운동 관리사 관련해서 멘토링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그런 피트니스 코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는 수면에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캐를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코치고요. 목차로는 오늘 준비한 건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는 피트니스 업종에 있으신 분들이 많고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고객님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트레이너를 찾아오는 이유와 수면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길래 이 정수현이라는 코치는 수면을 공부하는 걸까라고 해서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면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재의 이론 중에 하나는 투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 서카디안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애들이 만들어내는 리듬, 그리고 수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슬립 호메오스테이시스, 이 과정 두 개의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수면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이론이에요. 예전에는 둘이 독립된 그런 이제 상태라고 했지만, 각각도 독립된 리듬이라고 했지만 요즘 두 개도 연관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현대의 수면의 학자들이 밝혀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투 프로세스 모델에 관련된 건데, 일단은 각각을 좀 살펴보면 일주기 리듬 관련된 거는 이렇게 우리 빛이 망막을 때리고 이 망막이 식교차 상액을 때리고, 그래서 이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식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모시계라고 하는 엄마 시계가 여러 가지 시계들에게 시계를 뿌려주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과 관련된 거는 뭐 심부체온, 멜라토닌 리듬, 뭐 코티졸, 뭐 여러 호르몬들이나 여러 가지 분비물이나 뭐 우리의 몸의 상태들이 리듬을 따른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C가 우리의 수면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깨어나서 자기 전까지 피로가 쌓이는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일어나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 몸에 아데노신이라는 게 축적이 되고 이게 축적치가 좀 많아지면 그때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고 수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수면압이 높아지면 우리는 수면이라는 상태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걸 보시면 수면 압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움직이지 않고 늦게 일어나는 거. 왜냐하면 하루를 많이 길게 보내야 수면 압력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늦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긍정적인 피로감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수면 압력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뭐 인지적인 자극, 뭐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뭐 신체 활동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아데노신을 축적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는 수면의 항상성인 S와 우리가 흔히 심부체온이나 각성 상태를 의미하는 C, 이 S와 C의 차이가 클 때 잠에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만 알아두면 우리가 저녁이 됐을 때 수면 압력은 커야 되고 심부체온이나 각성 상태는 좀 낮아져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잘 수 있는 수면 습관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해야 잠을 잘 방해받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먼저 소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S와 C는 아까 말했듯이 상호 영향을 받습니다. 뭐 식욕차 상액 자체도 이제 수면 압력에도 영향을 받고 유전자 수준에서도 생리학적 수준에서도 행동학적 수준에서도 여러 상호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얘네 둘끼리만 상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서카디안 오실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얘네들을 방해를 하기도 하고요. 재설정하도록 돕기도 하고요. 음식이나 빛 이런 우리가 흔히 시간을 주는 자라고 해서 자이트 계버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빛이나 움직임 등도 이런 수면 압력이나 서카디안 페이스메이커, 서카디안 리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 요인들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면에 잘 빠져들 수 있는지도 생각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투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 근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회원님들을 마주했을 때 회원님들이 이 가지고 오는 니즈와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에 뭐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되게 구조에 많은 것들을 보고 통증은 구조다라는 인식 뭐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운동만 잘 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수면 공부를 하면서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7, 8시간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많은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제가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수면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여러 대학교 멘토링도 다니면서 피트니스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너가 어떤 직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도 생기는데요. 제가 항상 조금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결국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남자야? 여자가 아니고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많아?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안 들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공부를 하고 저희가 실력을 쌓고 저희가 무언가를 하는 것들은 어쨌든 고객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뭐 유치를 할 수도 있고요. 고객님들 관리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객님들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원하는 회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혹은 내가 트레이너들의 트레이너다라고 하면 트레이너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쌓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컨텐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고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수면 상태를 2021년 뭐 코알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수면 실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의 평균 시간은 보통 우리가 수면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7시간에서 8시간을 일반 평균 수면 시간을 잡는데 6시간 42분. 2016년 정도 OECD에서 밝혀진 바로는 거의 최하위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면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뭐 여러 가지 수면 방해 요인들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그리고 되게 일정치도 않은 경우를 많이 겪어요. 월화수목금을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 날 너무 많이 잔다든지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수면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인의 수면 상태는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피트니스, 운동 지도자, 뭐 여러 가지 우리 고객님들 상대하는 직업군에서는 결국 고객 중심 마인드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채우고 알려드리고 관리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단은 저희 목차에서도 봤지만 수면과 다이어트. 저희 회원님들은 내가 컨셉이 흔히 말하는 재활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회원님들은 꼭 오는 것 같거든요. 내가 엄청 강력한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어트, 체중 감량 등에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트레이너들도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경우들이 많죠. 여러 가지 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한다던가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대회도 나가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왜 체중이 증가하냐? 어쨌든 우리는 살을 빼야 되니까 체중을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전에 왜 체중이 증가하는지를 조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장 기저에 있는 것들을 에너지 밸런스로 따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영향들이 있지만 일단 이 에너지 밸런스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맞춰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살이 찌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이 먹게 되는 이유들 혹은 플러스가 되는 이유들은 우리가 직접 많이 먹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적거나 움직임이 적거나 혹은 인체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 마이너스들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 이 모두가 우리가 포지티브 에너지 밸런스 우리가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 과잉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수면이 이런 에너지 밸런스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을 안 자면 많이 먹는데요. 왜 잠을 안 자면 많이 먹을까를 좀 본다면 왜라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역학적인 관점, 에피데미올로지컬한 관점에서 조금 여러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고칼로리를 섭취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것들은 다 설문지 조사나 실제로 수면다원 검사를 했을 때 이 사람의 식습관 패턴과 연관해서 본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고칼로리 섭취 경향이 있고 고탄수 고지방 결국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리듬이 변화하는 것 자체로 고칼로리 섭취하고 고탄수 고지방을 섭취하는 경향성 자체가 늘어난다는 보고들도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과 다이어트 관련해서 수면과 비만 관련해서 또 제시를 하는 것 중에 일단 애초에 잠을 안 자면 많이 깨어 있을 것이고 많이 깨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칼로리 소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오히려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이 깨어 있어서 더 많이 먹고 수면 때 그거를 재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또 마이너스 측면에서 좀 볼까요? 왜 잠을 안 자면 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은 왜 잠을 안 자면 안 움직일까라는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수면이 부족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피로와 연관이 됩니다. 뭐 뇌에 쌓이는 피로 물질들도 많이 쌓인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도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의 수소 이온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도 부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떨어지고 운동성 자체가 감소하는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량 자체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이제 주간 졸림증이 많이 와요.
데이타임 슬립니스라고 하는 주간 졸림증이 오는데 이것들도 똑같이 신체 비활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증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에서 보통 많이들 이제 건드리는 것들이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아무래도 수면을 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많고, 그리고 수면이 되게 기분에 빨리빨리 영향이 갑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오래 수면 박탈을 가해도 변하지 않는 반면 기분 같은 경우는 24시간만 수면 박탈을 해도 많은 수치들이 변한다는, 유의한 수치들이 변한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 부족을 했을 때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사회적 활동 자체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움직임량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면 부족이 안 움직이는 것과는 여러 가지 뭐 생리학적인 부분들이나 그냥 졸린 부분들, 그리고 심리학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면을 안 취하고 잘 취하냐에 따라 이 운동성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살찔까를 좀 다양한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호르몬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렙틴 같은 경우도 감소하거나 렙틴 저항성 자체가 증가해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부름을 느끼는 호르몬들은 오히려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그렐린이라고 하는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 자체는 증가해 버리면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는 당을 요구하게 되고 당을 막 섭취하게 된다는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도 막 달려가게 되고, 네, 그리고 멜라토닌 자체도 감소하게 되면서 수면 자체도 깨지고, 오히려 잠을 안 자면 수면 상태가 나빠지고, 수면 상태가 나빠지면 또 살찌고, 이것들이 조금 바이셔스한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호르몬 관점에서도 많은 체계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뇌 관점으로 봤을 때도 뭐 CRF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의 각성 상태 조절하는 부분, HPA 엑시스, 그런 것들도 다 과각성됩니다. 이렇게 과하게 각성된 이런 상태들 자체가 증가된 복부 비만하고도 연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이거는 뭐 일에서 무조건 복부 비만이 생긴다, 증가된다 이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식사를 선택하는 부분, 아까 말한 고당류 그리고 고지방류, 이런 것들을 선택한 부분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칼로리 섭취도 아까 말했듯이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제 정욱 선생님께서 신체 활동이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에너지 소비율에 있어서 수면 상태와 비수면 상태를 비교할 때 수치상으로 나온 그래프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정확히 찾아본 건 없는데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가고, 오히려 약간 보면은 정욱쌤 같은 경우는 마르신 분들이 수면의 양이 많은 거를 보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면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완전히 체중과의 100% 연관성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수면량 많아서 뭐 식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욕에 비해서 수면욕이 강해서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르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현상인데, 수면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도 사실 좋은 거는 없어서 이 부분도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또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프 같은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정욱쌤께 개인적으로 혹은 저희 이 단톡방 유지해놓고 거기에다가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그리고 뒤에 대한 답변도 조금 더 다음에 자세히 할 수 있으면 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가 완벽한 게 아니라서 이런 질문들 받고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내 관점으로도 다이어트를 조금 바라볼 수 있고요. 수면과 다이어트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또 장내 미생물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기도 해요. 그래서 수면의 질, 그러니까 수면 효율이 높고 총수면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면을 깨어나는 시간 자체가 적은 사람들은 이제 수면의 질이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랬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해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아무래도 여러 시스템들이 안정화가 돼 있고, 그럼 살을 찔 확률이 적고,
뭐 면역력도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수면이 부족할 때 오히려 인터루킨 6라고 하는 것들의 분비 이상이 생기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고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비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관점으로도 수면과 충분히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살이 쪄도 잠을 못 잡니다. 살찌면은 또 음식 선택, 칼로리 섭취 이상 오고 염증 반응도 오고 장내 미생물의 문제도 오는데, 반대로 아까 장내 미생물의 수면 효율이 좋으면 미생물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지만, 장내 미생물 문제가 생기면 아까처럼 뭐 염증 반응도 늘어나고 한다면 신부 체온이 올라가서, 우리 아까 신부 체온이 내려가면서 수면 상태가 잘 온다는 C커브가 내려가면서 수면 상태가 잘 온다고 했는데, 염증 반응이 증가해 버리면 그 C가 신부 체온이 떨어질 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증가해 버리면 우리가 수면 상태에 이르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혹은 잠에 들더라도 수면 상태가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음식 선택, 칼로리 섭취 이상도 만약에 저녁에 우리가 고당류 먹거나 고지방류를 먹으면 소화열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부 체온이 높아져요. 이렇기 때문에 수면에 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비만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살이 쪘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수면 중 무호흡증입니다. 그냥 지방이 껴서 상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이즈가 커져서 이 위쪽 기도를 조금 막아버린 현상 때문에 코골이도 심해지고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와요. 이랬을 때 수면의 질이 상당히 방해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건강의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도 수면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상호관계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비만, 그리고 살이 찌는 거, 그리고 휴먼 바디 시스템,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여러 체계들, 그리고 수면 자체가 모두 상호 연관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회원님들의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에너지 밸런스 많이 확인을 하실 거고, 근데 막 그랬는데도 만약에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했을 때 이분의 수면 상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거티브 에너지 밸런스를 너무 낮춘다 그러면 수면 상태가 또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서 수면이 조금 또 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법을 알고 잠에 대해서 공부하고 회원님들한테 잠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이 다이어트를 하는 회원님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회원님들한테 조금씩 잠의 소중함을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파트는 수면과 근력인데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논문을 제공해 주신 좋은 선생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끝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정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면과 근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근력 파트를 가기 전에 그럼 근력이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통 이제 근력 관련된 논문을 보면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근육의 형태학적 요소, 근육의 사이즈, 그리고 우리의 뭐 모터 유닛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신경학적 요소들,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뭐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뽑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수면이 근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근육이나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논문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근비대 관련된.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 그래서 수면이 근육의 형태학적 요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뭐가 있냐고 하면 일단 호르몬 관련해서 조금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인슐린, IGF-1, 인슐린 성장 유사인자, 유사 성장인자, 얘네들이 수면이 부족했을 때 감소할 수 있고요. 이화 호르몬, 마이오스타틴이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같은 애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 상태에 비해 이화 상태가 커지죠. 우리는 머슬의 데미지를 메카니컬하게나 대사적으로나 기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줬을 때 우리가 결국 초과 회복을 하면서 근육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이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화 호르몬 상태가 더 지배적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런 회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mTOR, mTOR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근육이 합성되는 게 아니라 분해되는 쪽으로 이제 환경이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엄청 싫어하는 근손실의 형태에 노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쉬어주는 수면 상태를 잘 챙겨야 근손실의 퍼즐, 근합성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문의 방향, 글의 방향, 책의 방향도 향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행해지는 느낌들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학적인 영향 요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데 이건 이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글림프 시스템은 이제 뇌에 있는 림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중추신경계를 청소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뇌에 있는 여러 노폐물들을 이제 꺼내내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폐기하고 이렇게 돌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충분히 발동을 합니다.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수면 상태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더욱더 지배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글림프 시스템하고 연관된 것들이 보통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이 수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들에서 이 글림프 시스템의 원리를 갖다가 수면 부족을 했을 때 이런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뇌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를 제거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신경학적 병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나 논문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림프 시스템이 어쨌든 뇌를 잘 청소하지 못하고 어쨌든 우리가 신경을 뇌에서 뭐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뇌와 관련된 신경들, 중추신경계의 피로들이 결국 우리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글림프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근력 발휘를 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글림프 시스템이 없으면 근력이 강해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하기 힘들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는 아까 이제 투 프로세스 모델로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수면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부교감 신경계 위주의 밸런스가 잡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감 신경계보다는 뭐 미주 신경과 같은 이런 부교감적인 조금 더 휴식 상태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수면이 부족했을 때는 반대로 교감 신경계가 쭉 끌어올라가면서 과흥분이 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아주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과흥분되게 돼요. 수면 상태에서는 사실 교감이랑 부교감 신경계가 차례대로 활성되면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수면 부족은 그 밸런스가 교감 신경계 쪽으로 확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NS, 중추신경계나 뭐 여러 신경계 쪽에 피로도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수면을 할 때 뭐 수면 의존적 기억 뭐 공고화 뭐 이런 논문이나 연구들도 많고 수면 시에 이런 장기 기억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이 부족했을 때 그런 기억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운동 학습 측면에서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했을 때 테크닉 자체에 영향이 갈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운동 자체를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주의력과 반응력이 감소한다. 아무래도 신경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재배선되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의력과 반응력이 감소. 물론 말초 쪽에서의 피로들도 해결이 안 돼서 오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력과 반응력 때문에 또 자각도에 영향이 간다고 해요. 이게 제일 크다고 보고하는 논문들도 있었는데 실제적인 퍼포먼스가 감소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수면 박탈 시에 우리가 이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버 트레이닝이 올 수도 있고 오히려 언더 트레이닝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태를 많이 수면 부족에서 유도를 한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근력 향상이 잘 될 텐데 이런 여러 신경학적 요소들에 대한 방해 때문에 근력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는 결국에는 우리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서술해도 모자라지 않을 그런 되게 많은 힐링 프로세스들이 일어나는데요. 근력의 증가라고 하는 경우 결국에는 신경의 적응과 근비대로 이루어진 이런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경 적응과 근비대는 결국 우리 몸의 회복이
동반되어야 더 효율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회복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가장 근거가 뛰어난 회복 전략 중에 하나는 수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낮잠을 자거나 이랬을 때 회복이 많이 일어난다는 선수들 논문 결과를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뭐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수면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라는 것들을 근력 증가를 위한 회원님들이 왔을 때도 충분히 챙길 것을 권장을 하고 충분히 챙긴 환경에서 챙겨놓은 상태에서 트레이닝에 들어가야 회원님들의 부상 예방이나 퍼포먼스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견을 남겨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과 통증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도 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싫고 통증 해결이나 뭐 통증 치료 관련된 말은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회원님들은 통증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갈 거고 어떻게 개선을 해드릴 수 있을지 또 충분히 고민해야죠.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그런 이슈를 가지고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랑 통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통증이라는 부분들이 뭐 여러 근골격계적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잡았지만 해결이 안 되는데 잠만 잘 자도 해결되는 경우도 간간이 있거든요. 물론 100%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혹은 통증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란 부분들도 일단은 먼저 잘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면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통증이랑 수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또 통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통증이란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이제 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 통증 과학자들까지 여러 신경학자들이나 뭐 여러 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통증에 대해서 연구를 막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관련된 협회에서는 통증은 실제 혹은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연관된 불쾌한 감각적 그리고 감정적인 경험 혹은 그 손상 등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데카르트 시절이나 뭐 이랬을 때는 뭐 통증이 한 경로를 따른다. 특정 노시셉터 그 통각 수용기가 어떤 통증 한 유형의 통증 양상들을 다룬다는 이런 여러들 보고들부터 계속 올라와서 이제 통증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통증 과학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통증의 정체에 관해서 연구를 했고 수많은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뭐 관문 조절 이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스쳐 지나갔다는 거는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알 거고요. 뭐 아니면은 뭐 최명원 선생님 쓰신 뭐 안녕 통증이라는 책 같은 거를 보시거나 거기서 나온 레퍼런스를 따라서 통증과학의 역사들 좀 공부하시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증에 대해서 어떤 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근원이고 원인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주장이 거쳐서 그래도 그나마 최전선에 나온 이론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어쨌든 이 로널드 멜잭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은 한 90년 정도 살았고요. 이 사람이 말하게 된 이론이 이제 뉴로매트릭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거는 토드 하그로브가 쓴 책에서도 이 뉴로매트릭스 모델이 소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증이란 것은 결국 거대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다. 그리고 통증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남긴 이런 로널드 멜작이라는 사람이 뉴로매트릭스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증이 특정 수용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조직화해서 만들어내는 상태다라고 거의 처음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로널드 멜작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또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아는 모델이죠. BPS 모델이라 해서 통증 자체가 우리 유기체내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사이코 정신적인 부분들이나 소셜 사회적인 분야들 뭐 아니면은 더 넘어가서 뭐 문화적 영향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통증은 복잡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조지 엥겔이 논문에서 처음 표현을 했다고는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다가 나온 이제 모델 여러 가지 또 다방향성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BPS 모델도 생각보다는 최전선에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10년대로 조금 넘어와서 연구 논문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제 페인 매트릭스 모델이라고 하는 뉴로 매트릭스 모델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는 통증이라는 것들이 다각적인 경험이나 다각적인 그런 감각들을 통합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지금은 자리 잡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통감각이라는 게 특정 뇌 영역이나 특정 리셉터들의 그런 반응, 이 수용기들에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 연결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의 영향이 되고 연결 네트워크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결과물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사람의 논문을 조금 봤을 때는 이분이 2011년인가 쓴 논문을 보니까 2018년에 쓴 논문이었다. 거기서 뉴로 이미징을 통해 우리가 페인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문, 그런 비슷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 사람은 어차피 그런 특정 내용역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부정하는 듯이 논문을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게 네트워크화되고 국소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영향도 우리 유기체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심리,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경험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제시하는 거는 이제 위협이나 중요도, 행동적 연관성에 따라 통증 양상도 달라지고 통증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형제는 되게 복잡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집중해왔던 그냥 구조적인 부분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손상이 가면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데 뇌 자체는 활성될 수도 있고, 이런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통증을 바라보기가 좋을 텐데요. 이러한 복잡한 통증에 수면 자체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볼 수 있는 거는 뇌 네트워크 재구성 측면에서 통증을 또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시냅스를 정리하고 신경 연결을 정리하고 다시 재형성하고를 반복을 하면서 뭐 기억 관련돼서도 연관성이 되고 감정 관련돼서도 연관성이 되고 여러 가지 연관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사진에 보이는 거는 매슈 워커라고 하는, 우리가 Why Sleep,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쓴 저자가 낸 논문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잘 때 해파라고 썼는데 해마 피질 네트워크, 그리고 피질 간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재조정이 된다. 순간적으로 해마랑 피질이랑 연결됐다가 또 깨어난 상태가 되면 또 그 연결들이 부서졌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조정한다고 매슈 워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구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통증이라는 것도 기억이나 연관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과거의 경험 혹은 통증이라고 느끼는 경험들에 연관된 그런 것들이 통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브레인 네트워크의 재구성 측면에서 수면이 잘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통증을 바로 바라보기에, 올바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맥락 측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맥락 특이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통증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냐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상태에서 일어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통증으로 느끼든 아니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맥락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맥락,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여러 가지 통증을 자각하는 정도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맥락일수록 조금 더 덜 느끼고, 미래에 이 통증이 나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다,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아프기는 하지만 티슈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또 끼친다, 이런 보고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 수면이. 그럼 수면은 감정 재조정의 기능을 애초에 갖고 있죠. 그래서 수면을 잘 잤을 때는 뭐 편도체나 전전두엽 피질 사이의 균형이 잘 맞고, 오히려 뭐 감정과 관련된 이런 뇌 영역들, 아까 특정 뇌 영역이 부정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결과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잠을 안 자면 예민해지고, 잠을 잘 자면 그만큼 좀 푸근해지는 느낌들도 아마 선생님들이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했을 때는 메타인지가 잘 안 된다, 미세 수면 상태 같은 거에 많이 빠지게 돼서 우리가 우리 자체를 올바로 바라보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뇌 활성 자체에서도 조금 더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 개인적 맥락적 측면에서도 수면 부족이 통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수면을 잘 취했을 때는 통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 측면에서도 우리가 잠을 잘 자지 않으면 기억도 잘 안 되고 인지 기능 많이 떨어지고요. 생리학적으로 자율신경계가 많이 과활성화되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경우도 많이 좀 분비나 이런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기능도 마비가 되고 여러 신경계의 기능도 어느 정도 마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격하긴 하지만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이런 것도 없고 우리 인상 자체도 무너진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수면 부족을 할 때 수면 책들에서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게 팩트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얼굴이나 피부에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흥분성 상태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회적 관계 시에 조금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한 기분의 다운 혹은 긍정성의 부재 혹은 그냥 그 관계 자체가 부재했을 때도 수면 부족이 온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통증 자체의 자각도도 높아지고 통증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는 이 자극을 그리고 이런 구성 자체를 우리가 통증이라는 상태를 해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런 결정한 능력들이 많이 떨어져서 통증으로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맥락,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도 수면이 통증에 상당한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깊게라고 하면 어렵게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요. 뭐 내생적 통증 조절이라 해서 호르몬 관련된 영향들도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보통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수면 부족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추 감작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뇌가 조금 더 예민해지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증가하고 오히려 그 예민도를 떨어뜨리는 호르몬들이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증 반응 측면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수면 부족했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들의 분비가 과다하게 증가하면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걸 과하게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면역 기억, 이뮨 메모리라는 것도 감소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백신을 맞았을 때도 잠을 잘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면역 기억 자체도 감소를 하면 우리가 무언가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때 그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과한 염증 반응과 함께 통증에 민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내장기 군집 붕괴 이런 다이오바이오시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HPA 엑시스 손상, 뭐 일주일이든 방해, 비만, 신체적 비활성과도 염증 반응이 연관되고 이것들이 또 통증과 연관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잘 했을 때 통증이 잘 잡힐 수도 있고 오히려 통증이 심하면 수면 부족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측면은 계속 등장했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측면에서는 원래는 이제 논렘 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깊은 수면 단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슬립의 3, 4단계가 포함되어 있는 그 논렘 수면 때 미주신경, 부교감신경계 조절을 하고요. 그 렘 수면, 우리가 흔히 꿈을 꾸는 수면이라고 하는 렘 수면 때 교감신경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과 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진동, 뭐 변이, 베리어빌리티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좋은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요. 수면 부족을 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교감신경계가 과각성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 자체가 과각성되면 이게 뭐 우리의 뇌만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특정 부위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에도 흥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증 민감도도 높아지고 또 다른 수면 부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면을 또 통증을 위해서 또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통증은 엄청나게 복잡한 상태고 맥락, 기분, 사회, 물리적 손상, 환경 뭐 여러 가지 더더욱 많은 것들이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낮게 한다는 것보다는 제자리로 돌려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수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을 낮게 큐어하고 케어하는 데에서 수면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큐어하고 케어하는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 can go with pain. 나는 페인과 통증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수면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조금 할 건데요.
이 부분들도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잠을 못 주무실까 봐 파트도 자르고 말도 조금 빨리 하고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수면을 관리하는 방법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할 때 지속 가능성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식사 관리나 운동 관련된 면에서도 꾸준할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꾸준할 방법들을 조금 많이 서로 고민을 해보는데요. 그 예시를 조금 수면에서 들을 수 있는 건 왜 우리가 지속 가능해야라고 한다면 수면 부채를 좀 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특정 기간 잘 자고 특정 기간 오래 못 자고 잠깐 수면 챙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부정적인 이유가 이런 디멘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스탠포드 같은 데서 연구한 이런 수면 부채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면 빚이라고 하는 게 갚기가 힘들대요. 한번 내가 놓친 수면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수면을 관리해서 이 수면 빚을 지지 않게, 이미 졌다면 더 부채를 쌓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남들이 이거 했더니 잠 잘 자 이게 아니라 내 환경 내에서 내가 꾸준히, 내가 일과 근무자가 아니라 저처럼 6시부터 3시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수면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고, 혹은 뭐 내가 교대 근무자면 또 다른, 내가 가정집에 사냐 내가 자취하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다른, 그래야 지속 가능한 우리가 수면 관리법을 아마 터득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 환경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아니지만 이제 아까 또 소개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의 저자 매슈 워커가 수면을 평가하는 툴로 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소개하는 이런 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세이티드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satisfaction, 너는 얼마나 오늘 수면에 만족하니? 그리고 alertness 해서 하루 종일 좀 졸지 않은 상태로 깨어 있을 수 있겠니? 그리고 언제 뭐 자려고 노력을 했니? 아니면 언제 잤니? 아니면 2시와 4시 사이에 자고 있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효율성. 30분 내에 잠들었니? 수면 효율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침대에 있었던 시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잔 시간의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했고, 그리고 너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잤니?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는 이런 퀘스천이고, 이것들 중에 빵꾸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메워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꼭 또 이 세이티드 평가를 써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양한 또 수면의 질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은 제가 또 추후에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에는 뭐들이 있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소개할 수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이티드 평가 툴 같은 걸 이용해서 간단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원님들한테 수면이 시간 채우는 게 제일 우선일 수 있지만 시간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작용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로 조금 관리를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사용할 만할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습관, 실천할 만한 것들을 저희는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건 환경 조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조금 주의점은 사실 수면 위생법 자체로 불면증에 육박하는 그런 약간 질환에 빠진 부분들까지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심리적인 영향이나 약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중재 전략이 들어가야 되지만, 단기적인 수면 박탈이나 회원님이 그냥 일시적인 수면 교란을 겪고 있는 경우는 이런 수면 위생을 추적함으로써도 회원님의 수면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수면 코칭을 진행할 때 보통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좋은 수면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는 일단은 일정한 수면 시간표 지키기, 그리고 너무 늦게 운동하지 않기, 그리고 늦은 시간에 카페인, 뭐 알코올 피하기, 그리고 밤에 과식하지 않기, 그리고 늦은 시간에 낮잠 자지 않기, 뭐 이런 8가지 환경 조성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지도를 신경을 쓸 수 있고요. 이것들은 사실 그저 실천 습관입니다. 많이들 추천하는 10가지, 뭐 8가지 수면 위생 습관인데요. 이것들을 조금 확실히 알기 위해서 환경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들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조금 원리들을 알면 조금 더 편하게 자기만의 방식을 조금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단조로움과 일정함입니다. 수면은 되게 지루해야 잠이 잘 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1번 아까 나왔던 일정한 수면 시간 지키기,
가 이 단조로움과 일정함의 맥락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일정하게 관리해야 일주기 리듬도 일정하게 관리가 되고 아까 S와 C 그래프 자체도 계속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 시기에 잠을 자는 습관이 굳어질 거고 물론 그게 너무 굳어지면 또 안 좋은 변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습관을 잡기에는 이런 단조로움과 일정한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 체온을 떨어뜨려서 잠에 드는 것도 이 원리에 하나 포함되는데요. 자, 너무 늦게 운동을 해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 시스템이 활발해지면서 신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수면을 위해서 너무 늦게 운동하지 말라는 거고 카페인도 비슷한 맥락. 얘는 또 수면 압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라는 거. 그리고 밤에 과식하는 것도 소화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부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피하라고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신부 체온을 낮추는 거. 그리고 수면 압력을 높이는 것들과 관련이 있죠. 수면 압력은 이 늦은 시간 낮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리고 교감신경계를 떨어뜨리는 방법들 이것도 수면을 위한 그런 것들인데 뭐 이런 7번 침실을 어둡게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가벼운 족욕이나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교감신경계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음 챙김 명상을 한다던가 델타파를 들으면서 뭐 이제 호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또 교감신경계를 톤 다운 시키는 이런 것들과 연관된 수면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이트게버라고 하는 아까 말한 빛, 음식, 움직임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것들과 가장 연관된 게 이제 아침 햇살과 친해지기 일어나자마자 물이나 커피 한 잔 혹은 칼로리 있는 음식 하나 먹기 그리고 뭐 아침에 가벼운 햇살 보면서 조깅하기 이런 것들이 수면을 관리하는 습관에서 좀 자이트 개버 우리가 시간을 얻는 거 바로 수면 시계를 일주기 리듬 시계를 재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자이트 개버와 관련된 수면 습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원리들을 이해하시면 아 수면에 빠져들기 좋은 상태를 만드는 습관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사실 윤리적으로 어긋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을 거다. 뭐 불을 잘 끄고 휴대폰 쓰지 말고 이런 것들 다 그런 원리에 입각한 거니까요. 이 방법들은 많은 학자들이나 책에서는 특정 방법들을 소개를 하지만 이 방법 말고도 내 환경에 좀 맞는 것들 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조금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생각보다 다행히 빨리 끝났는데 고객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생각보다. 저는 또 이제 오전에 일을 하다 보니까요. 잠을 줄이고 운동을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 4시까지 깨 있으신 코치님들도 생각보다 많이 발견을 합니다. 실제로 트레이너들도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수면이라는 거는 인체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스템이기도 하죠. 수면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고객 차원에서도 그리고 트레이너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좀 피력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실 건가요? 라는 말을 좀 던지면서 조금 오늘 이런 무료 교육 시간을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받을 거고요. 마이크 켜주실 분들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주시고 질문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네 최원영 선생님 마이크 켜주셔서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진짜 우연히 오늘 상담 들어온 신규 고객 중에 제가 상담한 건 아니고 제가 인수인계 받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좀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지 단서라도 좀 얻으려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몇 시간 정도 주무신대요? 이분이 평일에 쪼개서라도 13시간에서 14시간 수면 시간을 채워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안 돌아간다는. 네네. 그리고 주말에는 15시간 이상을 주무셔야 된대요. 혹시 직업을 아시나요? 네, 대학생이고요. 스트레스 척도 검사를 했는데
총점 40점 중에 16점만 넘어도 스트레스 과다 양성이거든요. 근데 네. 32점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 스트레스 수준이 이렇게 높은 거랑 이렇게 높은 큰 수면 시간이랑 뭔가 좀 연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음. 좀 이 수면 시간은 선생님이 봤을 때 좀 어떤 식으로 요 상담 중재든 운동 중재든 하면 좋을지 좀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음, 일단은 스트레스 수치 자체도 우리 몸에는 다 이제 그냥 다 뭉뚱그려서 스티뮬러스 자극이라고 한다면은 엄청 크게 다가오는 자극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 자체가 스트레스 자체를 조금 희석해내는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물리적인 우리가 받는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체도 많이 들어오면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 청소년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12시간까지 권장을 하거든요, 수면을. 그래서 그분의 스트레스 척도가 엄청나게 높으면 지금 수면 상태가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면 관련된 뭐 전문 의들이나 이렇게 뭐 진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적용된 쇼트 슬리퍼도 있지만 롱 슬리퍼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 많이 자야만 이런 신경학적이나 이런 인체 시스템에 문제가 안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고 만약에 그분이 원하는 수면량을 채운다 그러면 운동은 그냥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더 저는 간다 그러면 조금 즐겁게 할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여 센터에서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많이 이야기 도와드리고 들어드리고 운동 즐겁게 해서 그 무드들을 좀 스트레스들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면 수면 시간도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처럼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과다한 수면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일 수도 있고 그런 관련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큰 사람이라면 사실 심리 전문가들한테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수면도 수면 심리 상담이라는 다른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섣불리 거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말하기엔 조금 쉽진 않아요.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음, 뭔가 저는 그냥 저 혼자서 음, 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을 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 사람한테 최적일 수도 있으니까 음. 일단은 전문가한테 이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래 제가 하던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제 생각은 그렇고 만약에 지금 이제 한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우울증 심했을 때도 잠 많이 주무시고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이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분의 어쨌든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항우울 효과나 여러 가지 또 긍정성의 요소들을 해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 어쨌든 입증된 보고고 저희도 지도하는 이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너무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은서님이 또 설명해 주신 대로 난이도가 낮은 운동 그리고 조금 교감신경계를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적정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조금 음, 그런 부분들로 좀 끌고 가시면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 척도가 낮아졌을 때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적어진다면 이 사람은 롱슬리퍼보다 원래 정상 관련된 거였는데 스트레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이 늘어난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도와주셔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요. 오늘 약간 선생님들의 댓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우 사진에 반응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되게 어, 되게 많은 바로바로 논문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지금 윤정쌤이 올려주셨는데 보면 한국 논문 중에는 대학생들 관련해서 수면 논문을 되게 많이 뽑아내더라고요. 연구를 대학생들 상대로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현실이 조금 암울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도움은 되실 것 같고 또 어, 답변은 되셨나요? 네, 지금 도움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 박성은님께서 과한 수면도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8시간 이상 수면한다면 강제로라도 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일단은 일정하게 만드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과한 수면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 1차로 내가 과한 수면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너무 피로한 상태인가? 직전에 내가 수면을 잘 챙기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수면 시간을 조금씩 채우려고 노력하시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면 연장이라는 걸 많이 써요. 슬립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선수한테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거는 일주기 리듬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평소 수면보다 한두 시간만 길게 유지를 하거든요. 그 이상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은 조금 유지하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일단 좋고, 정신적인 문제나 여러 내가 큰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일단 강제로라도 깬다 그러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에서는 좀 깨워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냥 일단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또 하루 아까 말한 자이트 계버를 이용한 뭐 햇빛 쐬고 먹을 거 먹고 일상생활 충분히 해서 계속 일주일 리듬 땡겨가면서 이제 수면 상태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은님 혹시 답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어, 네. 그리고 그 이제 저희한테 DM으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어, 무력감과 이제 우울감이 있을 때 잠이 많아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데 운동을 하는 게 해결 방안일까요? 라고 하는데요. 운동이 무조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여러 강도에 따라서나 여러 가지 또 운동 특성에 따라서 조금 도움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벼운 운동들이나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주관적으로 행복한 그런 운동들을 조금 해주시는 건 좋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너무나 커졌을 때 그대로 안 한다고 하면 뭐 우울할 때 뇌과학이나 이런 책 읽어보시면은 그런 네가티브한 부정적인 루프가 계속 돌아가서 계속 부정성에 빠진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이럴 때는 긍정성을 추가해서 조금 탈출을 해주시는 게 방법이고, 그 스트레스 해소나 무력감이나 우월감의 해소의 수단 자체가 수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이 그 해결 방안이 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햇빛 쐬고 조금 내가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한다면 혼자 해보고, 조금 다 같이 하는 운동들이 우울감이 있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같이 해서 운동으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지수 중에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뇌과학 관점으로 풀어낸 운동 책들이나 여러 가지 생리학적 관점에서 봐도 이런 기분에 대한 긍정성을 충분히 선물해 주기에는 운동이라는 도구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운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음. 음. 여기 은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운동만으로 100% 도움은 안 되지만 운동이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우울증 단계에 갔으면 사실 증상으로 갔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죠. 그냥 우울감이나 이런 조금 무기력감이 있을 때 운동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고, 지금 말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영향성 있고 우울증과 수면 자체도 연관성이 큽니다. 인썸니아랑 이런 디프레션 관련된 논문들도 엄청 많거든요. 우울증도. 그래서 엄청 우울증도 아까 통증처럼 되게 복잡한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이 가서 병적인 상태에 조금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당장 이거 운동으로 100% 해결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은서님도 오해를 하진 않았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고, 단기적인 무력감이나 우울감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울증의 형태로 간다면 이거는 저도 당연히 의사나 이런 우울증 전문가들한테 당연히 넘길 거고 그렇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류준서님께서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경우는 주무시는 패턴이 일정하지만 늘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 사실 이거 수면에 사회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일이 이러니까 이런 어쩔 수 없이 어, 암막 커튼 치고 어둠 조성에도 똑같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100% 우리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들보다 100% 수면
효율이나 이런 수면의 질을 끌어내기는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100%는 힘드실 건데 어쨌든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거를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만약에 암막 커튼을 치는 전략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뭐 이 사람이 소음에 민감하실 수도 있고 온도에 민감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방안을 약간 시원하게 유지해서 자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던가, 뭐 귀마개를 가볍게 끼고 주무실 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전략들, 뭐 좋은 향을 피운다거나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도 합쳐서 가져간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암막 커튼 치고 어둠을 조성해도 똑같다고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똑같다고 하는 건 사실 유효하지는 않은 거니까 다른 것들을 조금 적용을 해보고 또 추이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코칭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을 드리고 가장 와닿는 거, 가장 수면의 질이 좋아졌던 거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다른 수면 위생 전략들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일주일 리듬 세팅 자체가 햇빛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100% 진짜 적용이 안 될 100%로 우리가 남들만큼의 수면의 질을 확보하는 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류병현님 질문하셨는데, 퇴직하고 휴식하며 운동과 휴식만 병행하는 중입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 의자에 앉아서 3, 5분 잠든지도 모르고 뒤로 들고 운동가 제가 오늘 종종 활동에 휴식 정보 획득 조직 중 잠든 음. 병현님 글 다 읽었는데요. 어, 일단은 조금 더 만약에 붙어서 설명을 듣고 조금 가져가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만약에 운동 자체가 너무 고강도고 뭐 유산소 운동도 어쨌든 지금은 웨이트 강도라고 하셔서 유산소 운동을, 그러니까 에어로빅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운동이 엄청 고강도고 볼륨이 높고 이런 퍼티그가 피로가 큰 부분으로 운동을 간다 그러면 지금 그냥 단순히 조금 피로하신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혹시 병현이 혹시 요즘에 수면, 그러니까 밤 잠을 잤을 때 몇 시쯤 주무시고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조금 상쾌한 느낌이 드는지도 좀 남겨주실 수 있나요? 언제 자고 몇 시간 정도 자고 이런 식의 조금 답변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음, 운동은 몇 시쯤 하세요? 음, 그러시구나. 오전 식사하고 1시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음, 음. 운동은 한 1시간 반쯤 진행을 하시는 거고, 취침은 그래도 7시간, 8시간 정도는 주무시고, 식사도 꾸준히 잘 하고 계시고, 음, 혹시나 뭔가 걱정이 되시면 수면 검사 같은 거를 어떻게 기회 돼서 병원 같은 데서 받아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고강도 운동 후에 즉시 존다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교감신경계를 확 끌어내리면 부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면서 교감신경이 확 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수면일 수도 있어서 그냥 피곤한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걱정된다고 하신다 그러면 내 몸 상태에 좀 이상이 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럴 때는 아까 뭐 은서님이 말씀하신 뭐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김현증 검사가 아니더라도 뭐 수면다운 검사나 이런 조금 증명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가끔 잠든지 모를 정도로 잠들긴 하고 가볍게 잤다가 잠가 깨고. 근데 걱정되시면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네. 상담이나 검사 같은 게 잘못된 일은 아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 문제가 없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수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보시면 조금씩 병원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 수면 클리닉도 있고 그런 데서 조금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선생님 혹시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네,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아, 네. 제가 지금 퇴근하고 바로 퇴근 복장이어가지고 아, 비디오를 네. 못 켜서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네. 이게 수면 시간에 기준점이 혹시 있는 건가가 첫 번째로 궁금한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추천되는 수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뭐 7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앞에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선수나 아니면은 불안한 심리를 가진 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아니 뭐 성장기 아이들 이렇게 대상자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게 회원들이나 대상자들한테 혹시 수면 시간을 정해줄 때 기본적인 수면 시간을 정해주고 그 혹시나 변화되는 회원들의 상태나 생활 양상을 보고 이게 탄력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네. 회원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지금 수면을 취하고 있는 시간을 그대로 그냥 고려해 주는 게 맞는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기준점이 혹시 있으면은 어, 저는 일단 일반적인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7, 8시간을 일단 기준으로 삼고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막 그 정도까지 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일단 시간도 솔직하게 말하면 없고 그렇잖아요. 뭐 저희가 뭐 수면 클리닉에 있는 종사자도 아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기준점은 7시간, 8시간으로 저는 좀 잡는 편이에요. 그 부분들을 좀 맞춰보라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 대부분이 사실 7시간, 8시간도 못 미치고 7시간, 8시 7시간 자체도 그리고 채우기 힘들고 그리고 실제로 쇼트 슬리퍼라고 하는 유전적인 변형 그러니까 우리가 7시간 미만으로 자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비율도 엄청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일단은 7시간, 8시간에 맞추는 게 가장 회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그냥 7시간, 8시간 되고 만약에 저는 근데 많이 자는 회원님들보다는 적게 자는 회원님들만 많이 존재를 해서 그 네, 회원님들의 수면 시간 좀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다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스트레스인데 그냥 많이 잔다고 하면은 일단 좀 파악을 해보고 7, 8시간 쪽으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 줄이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하면 일단은 그만큼 주무시라고 냅두긴 할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두 번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실 주변에 그 수면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활하는데 피로감이나 뭐 이런 아까 전처럼 부정적인 이런 양상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수면의 질적인 부분이 이게 환경적으로 잘 컨트롤 된다면 수면 시간이 혹시 짧아도 되는 건지 혹시 이게 어, 짧아진다면 어디까지 짧아져도 되는 건지가 혹시 뭔가 정해져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이게 이게 많이 이거 진짜 많이 분분하지 않지만 수면학자들은 무조건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수면을 잘 안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매슈 워커도 얘기하지만 메타 인지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음.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큰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내부적으로 터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쇼트 슬리퍼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진 비율 자체도 엄청나게 적다. 뭐 음. 거의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연히 적게 자도 좋은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수면 관련된 서적에서는 그 유명한 사람 중에도 내가 적게 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몰래 몰래 잤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처럼 수면의 질이 100% 확보된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적어도 된다는 의견에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아. 여태까지 공부한 바로는 어느 정도 수면 시간은
채워지는 게 좋고 질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양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막 미량 영양소나 이런 거 잘 챙겨 먹는데 내가 살찌우려고 하는데 애초에 적게 먹으면 살이 안 찌잖아요. 네네. 그냥 그런 원리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오,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입니다. 일단.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많이 나와서 좋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수면 문화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수면과 수분 섭취 관계. 이거는 너무 직전에 많이 드시지 않는 거 권장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분 섭취했을 때 이런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시간 간격을 두고 물을 드시고 주무시거나 물을 드시고 소변을 보시고 수면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직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수면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뇨작용은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수면을 이제 쪼갤 수 있고 어쨌든 저희가 화장실 갈 때 불 켜야 되고 이러니까 수면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단은 조금 텀을 두거나 소변을 보고 주무시는 걸 조금 더 좋은 방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또 주무셔야 되고 내일 또 근무 들어가시는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서 물론 나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할 거고 일단은 정말 감사한 게 수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만큼 질문도 해주시고 저보다 더 나은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이런 좀 개괄적 조금 거시적인 내용들도 좋지만 조금 더 딥한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더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다들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번에 교육을 하나 또 하게 돼가지고 팔로워도 많이 늘어서 거의 1,800명을 향하고 있고 많은 분들과 직접적으로 여기서도 만나 뵌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좀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수면 관련된 내용도 올리고 건강운동관리사 콘텐츠들이 좀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잠자는 도시의 트레이너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토막 상식들, 수면에 대한 토막 상식들, 초보 회원님들 관련해서 운동,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도 좀 남기고 뭐 헬스장과 PT샵의 차이 이런 영상들도 좀 남기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같이 한번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저도 여쭤볼 거 좀 여쭤보고 같이 나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가 이후에 하는 것들을 조금 홍보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인스타 피드를 보신 분들도 알고 여기에 2개 다 신청해 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번에 3월 8일 화요일 오후 10시 반부터 이제 선거 전날이죠. 선거 전날 밤에 양종호 선생님하고 이제 수면과 운동 수행 능력 관련해서 이렇게 운동 분석이라는 톡방에서 이제 무료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선생님, 특정 학자의 논문을 갖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그분이 쓰신 논문들을 리뷰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최근에 2021년에 BJSM이라고 하는 논문, 예전에 제가 운동선수 관련된 리뷰했던 그 논문도 레퍼런스로 끌어와서 운동선수들에게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고 지금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밝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2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명 이상의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더 신청하실 분들 있으면 스토리에 저희 둘 태그하고 게시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운동분석방 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것도 신청해 주시면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면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명목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3월 21일부터 6주간
일단은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미션을 다 완료했을 때 절반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관리를 들어갈 거고 10명을 대상으로 제가 매일매일 습관 보내주시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수면 일기 같은 거 체크해드리고 피드백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매주 그 습관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카드 뉴스를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 적어놨고요.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 QR코드를 통해 들어가면 신청서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 교육 진행했던 링크 올려드렸던 톡방에 한 번 더 공유를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만 원 환급하면서 완료자들 분들은 추첨이나 혹은 뭐 우수자 선정을 통해서 3분 정도한테 수면을 공부하기 좀 괜찮은 책들을 제가 선정을 해서 세 분한테 랜덤으로 좀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것들은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한 30 몇 분으로 시작해서 27분이나 남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들고 야, 나 늦은 시간인데 지금까지 남아서 수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후 궁금한 사항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톡방 남겨드릴 테니까 톡방에서 소통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정코치의 수면 이야기라고 또 톡방 링크를 2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밑에 톡방에 들어가 계시면 거기엔 질문 편하게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소통하는 방식 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희중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마이크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DOT라고 하는 모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캠 좀 켜주시면은 사진 찍고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신 분들만 캠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약간 감동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배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하고 또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진짜 언제든지 DM 주셔도 되고 그 운동 관련된 부분 혹은 제가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데 저한테 한번 운동 체험 수업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그 운동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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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나가야 끝나는 건가요? 나 이제 출근하러 가봐야겠다.